자, 277페이지부터 공동소유가 나오는데요. 이 공동소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표는 반드시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표를 그리네요. 자, 공동소유가요, 형태가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의의는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고요. 법인 아닌 사단, 다시 말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소유가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공유의 예를 외우려고 하지 마셔야 되죠. 이제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예요. 그럼 조합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조합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요. 우리 수험지로 가장 중요한 조합은 뭐냐면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내가지고 포장마차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한다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둘 간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으니까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합하면 동업자가 떠올라야 되고, 조합계약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업계약을 떠오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조직과 체계가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에서 얘는 교회와 종중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교회도 아주 조직과 체계가 일반적으로 잘 꾸며지거든요. 다만 교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는 안 하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자, 특징들을 보는데 첫 번째, 지분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교회 다니면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고요. 관두면 뭐예요? 땡인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냈다 하더라도 교회 관두면서 내가 낸 돈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 주된 특징이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분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합유는 뭐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공동의 목적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분이 처분되게 되면 합유는 동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뒤바뀐다는 거죠. 또 합유 지분이 상속된다면 상속받은 꼬마가 뭐가 돼요? 동업자가 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분할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의 목적물을 분할한다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해산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다는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인데, 공유든 합유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합니다. 공유든 합유든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공유든 합의든 목적물에 관한 처분 행위도 변경 행위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유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것 쉬운 게 뭐냐면 보존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공유든 합의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지만 총유는 보존행위도 무엇을 통해서만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내용 들어가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공유가 나와요. 그래서 의의는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가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2번 공유에 성립해가지고 얘들이 나오는데 얘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3번 공유의 지분에서 지분의 비율인데 일단 불균등할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지분의 내용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번 소유의 비율입니다. 자, 이건 어떤 논점이냐면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 영향은 이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 이용계량행위는 과반수, 처분 변경은 먼저 전원동의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관한 성격을 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까다롭게 들 수가 있는데 일단 결론은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목적물에 대해서 먼저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무효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배제를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단부터 이제 판례가 나오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어떻게요? 잔뜩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280페이지 상단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례를 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먼저 요 가지고 이제 사례를 분석하는데 사례를 총 4가지 사례를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례를.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례고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병이 불법으로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2분의 1이고 토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 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돌려받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물론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뭐죠? 2분의 1만 청구해야 되겠죠. 왜요?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2분의 1이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혼자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을이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왜 그러냐면 갑의 지분도 마찬가지지만 을의 지분도 이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많은데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자동차인데 맨날 갑 혼자서 타고 다녀요. 그럼 을도 갑한테 전화해서 야 짜식아 나도 좀 타자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자동차 어디 달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 물론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죠? 왜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죠?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책을 좀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이런 사를 내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현재 요 갑이 요 토지 전부든 일부든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을이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뭐로서 결정해요? 갑한수로서 결정하면 되겠죠. 갑의 지분은 지금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죠. 갑한수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갑이 혼자 이용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갑이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물론 병의 점유가 1번처럼 불법한 점유라면 갑이든 을이든 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만약에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어떻게 결정하면 돼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죠. 따라서 갑은 지분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도 어떻게 해요? 가능한 겁니다. 아니, 독자적으로 전부에 대한 임대행위도 뭐죠?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요 임대차 계약 유효하고 적법하니까 병은 적법한 임차인인 거예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병이 만약에 갑에게만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면 을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갑에게 부당이득만 반환만 청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 네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공동소유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죠. 그래서 분할해서 갑은 공유물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게 되는데 B번해가지고 특약으로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또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을수의 납은 분할의 방법 해가지고 A 분할 청구가 나오는데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2번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서 분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3번 보시고 B번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 해가지고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죠? 협의 분할이 되고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진짜 물건을 잘라간다. 현물 분할.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날아갔는다. 대금 분할. 공유자적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준다. 이게 뭐죠? 가액 분할 또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고요.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고 다만 법원이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좀 너무 지엽적인 것 같긴 한데 넘겨보시면 나가 이제 결론이에요. 재판상 분할이든 협의에 의한 분할이든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면적이 같은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같아야 뭐죠? 공평하다는 판례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는 두 번째 판례죠. 공유물 분할소가 제기되면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재판상 분할도 분할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은 분할의 효과 A. 공유자 사이에 상호간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요. B. 효과가 소급하지 않습니다. 신경 쓸 것은 뭐냐면 핵심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기 지분에다가. 물론 저당권 설정할 때 을의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다는 말 속에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만 설정이 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싹 설정된다는 거죠. 왜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따라서 이 토지가 분할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까지는 을의 땅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계속 미치는 것이지 갑이 취득하는 부분으로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이상하게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판시하게 되는 이유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권리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논점이 나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갑을병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으로서 얻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웃긴 것은 문제가 어린 것 같지만 결론은 뭐죠? 간단하죠. 왜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해요? 지분 비율 3분의 1만 청구하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보시면 을은 자기 지분에 상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그죠? 쉬운 문제니까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합의입니다. 합의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요거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인데 지분은 있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의 지분이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진 않고 목적물을 분할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무엇과요? 공유하고 똑같죠. 따라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행위는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하단에 중간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요겁니다. 합의 지분이 상속될 수 없다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유인데 총유도 일단 기억할 것은 요거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특징이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 따라서 교회 다니면 권리가 있고 관두면 뭐죠? 땡이고 뭐 지분을 처분한다, 상속한다, 분할한다는 것은 애시단초 처음부터 뭐가 되잖아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뭐가 되죠? 사원충이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인데 결론만 기억하신다면 교회가요 쪼개졌어요. 교회를 해서 신도들이 탈퇴를 했어요. 이렇게 신도들이 탈퇴를 했을 때는 그 교회 재산은 누구 거 되느냐? 원칙적으로 탈퇴한 신도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잔존하는 교인들의 총유로 남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교회 재산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결론이고요. 조심할 것은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자 우리 이 교회 재산 반씩 잘라갈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이 교회 재산은 도 아니면 뭡니다. 네 거 아니면 내 건 거예요. 원칙적으로 누구 거예요? 남아있는 신도들의 총이고요. 관두면 어떻게, 만약에 탈퇴한 교인이 몇 분의 몇을 넘으면요. 3분의 1을 넘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 판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면,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신도들 간에 분란이 생기면, 재산을 나눠가지고 평화롭게 뭐죠? 교회가 분열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도 아니면 뭐니까 네 거 아니면 내 거니까 이게 아주 뭐죠?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되고요. 만약에 그 두 파가 뭐죠? 이렇게 힘이 비슷한 상태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그 교회 분쟁이나 절도 마찬가지,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그 분쟁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판례를 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나눠 갖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동 소유는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되는 것을 준공동 소유라고 하고요. 종류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용익물권이 나옵니다.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는 물론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지상권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뭐죠? 개념을 좀 이해 못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하실 점 일단 두 가지인데 개념입니다. 첫째가 지상권이 뭐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사용권이라는 점이죠. 물론 목적에는 제한이 있어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분명히 토지 사용권이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꾸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철거가 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 사용권입니다. 또 독립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 같은 거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팔아먹을 수 있고요. 또 건물이 팔렸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독립된 사용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이죠.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에다가 그냥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험생분들이 원래는 유상인데 무상이라도 되나보다 이렇게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원칙이 무상이에요. 원칙이 무상. 따라서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지급한다 라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치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별만 없다면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증액 청구도 가능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치료를 달라고 뭐 하지도 못해요? 청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도 가능한 거고요.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대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는다면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없고요. 증액 청구도 못하고 2년치 치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뭐도 못합니까? 소멸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지상권은 뭐가 원칙이죠? 무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첫째,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다. 두 번째,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유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지상권의 취득이 나오는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 원칙이겠죠.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흔하진 않고요.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이 법정지상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만 여기서 안 보고 해당 부분을 따로 볼 거예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나와요. 첫째,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합니다. 가,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을 보고하고요. B 해가지고 그 밖의 건물,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그 다음에 C 해가지고 공작물의 목적으로 하면 5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최장 존속기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하고요. 만약에 지상물의 종류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15년이 됩니다. 3번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죠? 중요하죠. 좀 정리를 해보면 뭐 간단합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뽑아 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근데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된다면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마 그거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굳이 안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때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게 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원상 회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꽤 나은 내용이죠.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뭘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마셔야 된다는 거. 우리 공부하다 보면 요 노란색으로 써 있는 이 지상권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칙은 뭐 해주는 거예요? 원상 회복인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뭐죠? 원상회부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어야 돼요. 아무리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내 건물 사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뭐죠?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고 다시 말하면 원칙과 예외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측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맞죠? 이게 뭐죠? 원칙이니까. 2번.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의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앞에 소멸 사유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또 맞는 지문이긴 합니다.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3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맞죠? 왜요? 지상물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4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죠. 5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X입니다. 둘 다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해요. 따라서 매수를 청구하면 당연히 뭐가 체결돼야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 것이니까 5번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5번이 되죠. 그 다음 지상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2번 점유권도 있고 물권조 청구권이 있고요. 3번 상례인권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에게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지상권에 처분해가지고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특히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지상권자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자율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특약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가 되고요.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치료 지급의 의무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뭐죠? 무상이라는 전제에서 한번 교재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5초에 보시면 지상권에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 사유에 나와 있고 2번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가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가 있으면 지상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년분을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필요하고요. 또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에게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 취지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지상권 포기 물러날 수 있고요. 2번 지상권 소멸의 효과에서 1번과 2번은 이거죠.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을 하되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3번 지상권자는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비 상환은 청구 못해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고쳤더라도 뭘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7번 강행 규정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특수지상권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죠? 구분지상권인데 구분지상권은 개념하고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일단 어디를 구분하느냐?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을 구분해서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이 구분지상권은 원래 우리 민법에 없던 겁니다. 다만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우리 민법에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땅속의 지하철이나 고가철도 위에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토지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이다. 이 정도가 개념이고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교재에서는 2번 구분지상권에 특칙해가지고 나번이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의 개념에 나오면서 수목이 들어가게 되면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의하실 것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무엇은 빠집니까? 수목은 빠집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 다른 지상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이런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끝이.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특수지상권에서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자, 의도 이거 조심할 것이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분묘기지권도 자꾸 묘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생기는데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사용권이다. 어떤 토지사용권이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고요. 이번 성립요건 해가지고 동그라미 띵 1, 2, 3번이 나오는데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든지 두 번째, 아니면 20년 지나서 취득 시효하든지 세 번째, 아니면 임야를 결의할 때 분묘 처리 특약이 없다라는 셋 중에 한 가지 원인과 두 가지 요건입니다. 공분이 있고 또 시신이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합니다. 요건에서 주의하실 것은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요. 따라서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묘거지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봉분이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및 효력해가지고 나와있고 우측에 판례도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죠.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 분묘기지권은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모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주의토지까지 확장이 되게 되고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합장은 안 됩니다.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옆에다가 어머님 모신다 이런 거 허용되지 않고요. 아니면 같은 봉분 안에다가 두 분을 모신다 이것도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뭐 판례들도 계속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약정기간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호하고 봉사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측에 판례 한번 쭉 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분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X죠.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쓰면 그것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이기 때문에. 2번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는다. X입니다. 타주점입니다. 3번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X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지루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도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5번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X입니다.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영원입니다. 근데 이제 하단에 이제 3번 간섭상의 법정 지상권이 나오고요.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 내용도 나오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까지 판례가 어떻게 잔뜩 나와 있죠. 실제로 이 부분은 판례까지도 출제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오후에 저당권 하면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공부하면서 법정지상권이 다 완성되긴 하는데 너무 판례를 이것저것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판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해야 될 판례는 딱 2가지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판례기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아요. 근데 이것이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굳이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얘기죠. 자, 그럼 여건을 검토해 보자고요. 첫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간습성의 법정지상권이 입증되려면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우리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신축할 때부터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요. 자,
간섭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았다가 뭐죠? 달라져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겠죠.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도 땅도 모두 갑의 소유였는데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이 을의 것으로 달라졌다면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뭘 취득하게 돼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이게 되겠죠. 그죠? 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정리할 것은 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져야 되는데 요 기타 사유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죠?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머지 개념이니까 다 우리가 되는 경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시냐면 안 되는 거, 제외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공법상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 실효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뭐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두 가지나 나눠서 기억하시는데 뭐 이런 문제죠. 땅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뭐죠? 토지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첫째, 공유 지분이 처분된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토지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기타 사유에서 뭐는 빠지죠? 환지 처분은 빠집니다. 또 무효, 취소, 해제 같은 원인행위의 실효도 빠지고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를 풀어볼게요. 302페이지 나와 있죠? 302페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러면 건물도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지가 같았죠. 그중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면 이때는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건물 철거해야죠. 이때는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2번, 어느 건물을 위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를 알지라도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취급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인 지상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권 소멸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아. 만약에 지료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면 뭐 할 수 있죠?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위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맞죠?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4번, 토지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했어요. 그럼 이거죠. 지분이 처분된 거죠. 그러면 결론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는 당해 토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요건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 돼서 을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죠. 근데 법정 지상권의 범위는 건물 밑바닥 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처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돼요. 또 존속기간은 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견관 건물이라면 몇 년이요? 30년. 일반 건물인 몇 년이에요? 15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 을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래도 을의 법정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니까요. 그 말은 을이 건물을 또 뭐 할 수 있어요? 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을이 건물을 또 줬는데 요렇게 줬어요. 요랬을 때 그 범위가 또다시 확장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과 범위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요? 그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보시면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중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뭐가 아니죠? 신건물이 아닌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지문 정확히 맞는 지문이고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지옥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